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순방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비서거 논란의 불똥이 사방팔방으로 튀면서 여야 사생 결단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순방 때 벌어진 차질을 주무장관으로 막지 못했다며 당장 모레 통과시키겠다는데요. 다수당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됩니다. 통과된다고 해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여당은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MBC를 겨냥하고 있죠. 꼬이고 꼬이면서 이 논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 강공 소식부터 한수아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69명의 전체 민주당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영국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와 미국에서의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등 외교 참사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앞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말한 사람이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실언으로 빚어진 외교적 망신이 거짓 해명으로도 덮어지지 않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언론사와 유착했다는 거짓 선동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오는 9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킴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울리고자 합니다. 해임 건의안은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이번 논란을 MBC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반격에 나섰습니다. 내일 MBC를 찾아가 항의하고 이 사장부터 기자까지 다 고발할 예정인데요.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갈 텐데요. MBC 내부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 비서관이 대통령 발언을 유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받은 걸 소위 찌라시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서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꾸렸고 내일은 MBC를 항의 방문해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또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 기자 등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르면 내일 고발장도 접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도 진상규명과 MBC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자막을 반복 재생한 것에 대한 MBC의 설명이 먼저라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미 간 외교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BC의 바이든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근거 등 6개 항목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의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닥치고 해임, 더불어 발목 걷기.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이 국익입니까? 아니면 오직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적 이익입니까?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되지 않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송 기자, 이 상황이 점점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어떤 대목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크게 한 3가지 축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첫 인지와 제작,
그리고 또 하나가 이른바 바등글 유포 그리고 보도 유예 시점에 나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럼. 자, MBC 제3노조와 대통령실은 의도적으로 MBC가 관여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그럼 바이든 대통령 언급한 걸 처음 내보내서인가요? 네, 일단 이 첫 촬영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보도에 이르기까지 MBC가 전 과정에 관여돼 있기 때문인데요. 뭐 촬영은 MBC 영상 취재 기자가 그러니까 이 풀 기자 대표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보도도 MBC가 처음으로 단정적으로 했다는 건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찾기 쉽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을 찾아내 바이든이라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MBC 출입 기자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MBC 제3노조는 MBC가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일이 있다며 바로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행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인주와 함께 제작을 누가 했냐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MBC 3노조는 성명을 통해 MBC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직접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부장이나 기자를 건너뛰고 영상 편집자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냐고 묻고 동의를 얻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단정적으로 넣어서 제작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근거로 바이든이라고 적시했는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밝히는 건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른바 뭐 SNS 받은 글, 그 네네. 녹화 영상이 유포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처음으로 이 받은 글이라는 걸 돌리고 또 캡처 영상을 만들어 돌렸는지가 이 논란을 풀 핵심 사안인데요. 대통령실은 이 역시 MBC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보도가 되기 전에 내가 글을 올렸다라고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실의 한 비서관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소속의 선임 비서관입니다. 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직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유예 시점에 윤석열 대형 사고 쳤네요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에서 보도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는 분위기라고 적었고요. 또 MBC 첫 보도가 있기 약 50분 전에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출처를 묻는 질문에 현장 취재가 있는 대통령실 출입기자 전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합니다라고는 썼다는데 그렇다고 MBC로부터 받았다는 건 지금 아닌 거죠. 네, 저희 채널A가 직접 이 해당 비서관 만났는데 해당 영상과 내용 그리고 MBC가 보도한다는 사실도 MBC 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고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MBC의 보도 계획을 MBC 밖에서 들은 게 되는데 MBC 제3노조는 민주당 비서관이 어떻게 MBC의 보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 보도가 되기 전에 공개 회의에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네네. 찌라시를 보고 뭐 자기가 발언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뭘 봤는지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사실 정치 공방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기도 한데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SNS에 떠돌고 있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발언을 했던 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MBC와의 정원 유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받은 글과 영상이 돌아다녔는데 하필이면 이 대통령실 쪽에서는 하나도 입수가 안 됐었다며 MBC에서 내부 보고한 걸 어떤 경로든지 거의 동시에 알지 않고서 발언을 할 수 있었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참, MBC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선 꼴이 됐는데 네네. MBC 입장은 뭡니까? 일단 MBC는 오늘 이 대통령실이 공문으로 대통령 발언을 특정한 근거 그리고 날리면을 왜 변기 안 했는지 또 특파원을 통해서 이 백악관의 즉시 입장을 요청한 이유 등을 물어왔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MBC는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며 MBC를 희생양 삼아 논란을 수습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질문에 답은 아직 안 한 거고요? 없었습니다. 자, 이 논란과 함께 민주당이 오늘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네. 다수당이라 통과가 될 것 같다는데 그렇죠.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가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장관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묵살한다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이런 효과를 민주당이 노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박 전 대통령은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구속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이 수억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죠. 이 검찰은 오늘 이 대표 아들이 쌍방울에 특혜 취업을 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했습니다.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월급만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혜라 기자, 이 구속심사 결과는 아직입니까? 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대략 5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오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오늘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오래전부터 스폰서 관계였다는 걸 밝히는 데 주력했는데요. 2018년 이 대표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뒤 뇌물이 오가는 관계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2019년 5월 중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남북경협회의에 참석한 뒤 대북 테마주였던 쌍방울그룹 주가가 급등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대표의 총 4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 외에 추가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이 대표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사에 입사해 1년간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 출입 기록은 석 달간 14차례에 불과한 걸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퇴사 시점은 아버지의 법인카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한 달 전쯤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해 채용 특혜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해선 회사 PC 교체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주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화영 대표의 이 쌍방울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그룹 내에서 카드 사용액이 쌍방울 회장, 부회장 다음으로 이 대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법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쌍방울 그룹 내에선 카드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반납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용 내역이 담긴 USB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은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오늘 법원 구속심사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만 5천만 원 넘게 썼는데 김성태 전 회장과 부회장 B씨에 이어 쌍방울 그룹에서 세 번째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이 대표가 유력 정치인이자 고위공직자여서 법인카드가 대가성으로 제공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인카드가 가전제품 구입은 물론 여행경비, 배달음식 결제 등에도 사용됐다며 경기부지사 취임 이후 사용 기록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된 USB를 확보했는데 이화영 대표 법인카드는 이 대표의 영문 약자 LHY로 기록해 따로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인카드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쌍방울 감사실 측이 카드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반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쌍방울 내부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부지사 취임 이후 법인카드를 안 썼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어떤 직함도 없었는데요. 이 당시 성남시에서 일을 하면서 성남FC 운영에 관여를 했고 그 성남FC 돈으로 해외 출장까지 다녀온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홍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재직 시절 성남FC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관여했고 비용 지원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성남FC는 성남시에 보낸 일본 연수 계획 알림 공문에서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정 실장 업무를 성남FC 운영 및 정책으로 명시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당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실장이 성남FC 관련 출장을 다녀온 건 일본, 태국, 중국 등 모두 4차례입니다.
이 중 2차례는 성남FC 돈으로 다녀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에 성남시 직원들 여행 경비 일체를 구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 실장에게 들어간 비용은 약 300여만 원입니다. 공무원이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사혁신처는 산하기관의 경비로 가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적절성을 따져봐야겠지만 보통은 법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출장비로 가지 민간기관이나 산하기관의 돈으로 출장 가는 일은 안 할 것입니다. 정진상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 실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향했습니다. 이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설파했는데요. 법안 자체도 문제고 처리 과정도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 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정당한 입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법안 반대 팻말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헌재 담장을 따라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반 수십 개가 늘어섰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절차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국회 측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정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선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지, 법무부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헌재 방청석에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이 공개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공개 변론이라 일반인 방청도 허용됐는데 방청권 경쟁률이 37대 1까지 치솟는 등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벼락야락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비속어대 자막이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네요. 네, 여야가 바라보는 대통령 순방 발언 논란에 대해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을 잘못 보도한 뉴스 자막이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막 조작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자막을 입혔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처음에 저 바이든은 들었어요. 왜? 자막이 써 있더라고요. 글자로 써놓으면 시각적인 효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런 비유도 했네요. 대국민 보이스피싱. 네, 사실상 사기를 쳐서 선동으로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주장이죠. 대통령실도 본질은 자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권은 본질은 욕설이라고 말합니다. 확인도 없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정사실화돼 자막화되고 그것이 무한 반복됐다. 이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욕설이 문제거든요. 욕설 부분을 가리고 프레임을 옮겨가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프레임 전쟁인 건데 프레임 짜는 게 지지층 결집시키는 데는 뭐 때론 도움이 되죠. 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자막 조작 프레임으로 언론에 책임을 돌린다면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어떻게 발언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리를 압수수색했습니까? 기계도 쪽팔려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날면으로 들었습니다. 절대 제 귀나 입을 압수수색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제 청력을 압수수색할 겁니까?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은 비속어 호소당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은희 XX, 뭔가 가린 걸 보니까 대통령 발언 속 논란의 그 단어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말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문회에서도 나왔는데요. 급기야 후보자는 등장도 못하고 청문회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땡땡 김원희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의원님.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 120일 넘게 공석인데요. 네. 검증하는 자리에서 또 저러고 있네요. 저기뿐만 아니고요.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적반하장, 후한무치, 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팩트체크도 안 하고? 자, 이 정도 하고 끝내요. 좀 조용히 하세요.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고성이 오고 가는 가운데 할 일 많은 국회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도쿄에선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열렸습니다. 국장에 앞서 조문을 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회담을 했는데요. 한 총리는 우리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먼저 염정원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문 대표단장 자격으로 도쿄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약 30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제정에 따른 한국차 차별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를 과도기로 표현하며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긴밀히 협의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 서열 2위이자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해소 방안 언급은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을 통한 한국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유예 등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 상원의 민주공화당 가부 동수 상황에서 IRA 찬성에 한 표를 던져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가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 진지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미 백악관은 한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 간의 IRA 논의를 언급하며 지속적 협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모레 방안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로선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만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미 수뇌부의 우리 측 입장을 연이어 설명하는 기회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기간 8년 7개월의 일본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일본 보수 우익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했죠. 그의 장례식장 앞도 추모객들의 긴 줄과 국장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로 극명하게 나뉜 모습이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아베 전 총리 사진이 걸린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부인 아키에 여사. 유골함을 들고 기시다 총리에게 건넵니다. 국葬儀を執り行います. 스가 전 총리가 고인의 친구로서 추모사를 읽었고, あなたは今日よりも明日の方が良くなる日本を作りたい. 국내외에서 참석한 추모객 4,300명이 명복을 빌었습니다. 꽃을 든 시민들이 끝도 없이 서 있습니다. 국장에 참석 못한 대신 헌화대로 가기 위해 수백 미터 긴 줄 서기도 마다않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를 애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최소 2시간 정도 기다려 헌화하고 있습니다. やはり国のために尽くしてくれた方なので、一応非業というかテロによって倒れたんで、今日はちょっとお花をあげに来たという感じです。世界を引っ張っていってくれるような総理大臣だったので、本当はもっともっと全然お元気だったら本当に今でも続いて非常に不安ですけれども、でもその安倍さんの意思を引き継いで必ず。 반면 인근에선 국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부독한 인근은 교통 통제가 심해 그 근처까지 행진하고 있습니다. 安倍は個人ではもう葬儀をしているわけですし、今更国のね、私たちの税金でこんなことをするような意味はないし、彼には期待はしてません。もう降りていただくことだけです、政権を。アジアの人たちに対する侵略戦争の責任を取らずに来た日本の象徴として安倍がいると思うんで、国葬は許せない。 일본 국민 모두가 위로하는 국장이 아니었던 만큼 기시다 정권에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국장이 국민의 분단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장례 형식을 고집해 추모 환경을 훼손한 총리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리 측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700여 명의 외국 인사와 대사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생전 아베 총리와 브로맨스를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주요 7개국 정상급 인사는 모두 빠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구상했던 조문 외교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흰 국화를 영정 앞에 올립니다. 인도 모디 총리도 예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 시절 브로맨스를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카운터파트였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국장도 아니었던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장례식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 국가 원수들이 대거 참석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 중 유일하게 참석 예정이었던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자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피오나 피해로 일정을 급히 취소했습니다. カナダからの代表団長変更に日本国内の世論が影響したとのご指摘は当たらないと考えます. 조문 외교를 국장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시다 총리의 구상은 빛을 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제외하면 해외 조문단과의 접촉면도 부족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각각 회담을 갖기는 했지만 일본 현지 언론은 10분에서 30분 사이의 짧은 만남이어서 외교적 사안을 깊이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전체 165억 원의 장례비 가운데 조문 외교가 중요하다며 접대비로 60억 원이나 책정했지만 세금만 쓰고 실리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시작했는데 특히 화재 현장에 있던 화물차의 배기구 부분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정면에 불길이 치솟는 게 보이자 다급히 탈출을 시도합니다. 거센 불길에 연기는 주차장 입구까지 금세 차오르고 차량 시야도 가려버립니다. 필사적인 후진 끝에 차주는 겨우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불이 붙고 이 전체 공간을 덮는데 2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매연이 급격하게 확대됐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과 국과수, 소방 당국의 합동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내부 CCTV 영상에서 불이 처음 보였던 지하 1층 하역장과 화물차 등을 집중 감식했습니다. 화물차는 모두 다 뼈대만 남았는데 전기차는 아니었고 주변엔 충전시설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배기구가 쌓여있던 상자에 박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동원해서
그 최초 발화로 의심되는 차량에 그 바퀴를 들어 올려서 그 바퀴 밑에 떨어진 그 잔해물을 수거했고, 잔해물 분석엔 2주 정도 걸릴 걸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담배꽁초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이 났을 당시 스프링클러나 제연 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에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재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이틀째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대 시간을 앞두고 희생된 30대 야간 근무자와 몸이 불편한 아들을 돌보려고 정년퇴직 후에도 새벽 일을 했던 아버지, 모두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방제실 직원 33살 이모 씨 영정 앞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놓였습니다. 삼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겠다며 어린 조카가 올려둔 겁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던 이 씨는 퇴근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변을 당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지낼 아버지가 걱정돼 독립을 미룰 정도로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건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그렇게 해서 취직했어요. 또 다른 30대 희생자 최모 씨.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다 최근 이곳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대전시내 백화점에 다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알바도 하고. 아울렛 청소를 하기 위해 새벽 시간 출근했다 변을 당한 60대 이모 씨. 지난해 은퇴했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해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임을 했어요. 아울렛 하청업체 소장으로 가서 2년 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좋았어요. 자기 손주 중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현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 넋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저런 소방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해서 결국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빠져 나게 만들었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지하 1층 방제실에서 동료들의 대피를 돕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박모 씨는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모두 새벽에 출근해 물류와 청소, 방제 업무를 맡은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번 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상환이 다시 한번 연장됐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경제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취지는 100번 맞지만 부실 채무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김영규 씨. 3년 전 장사 시작 후 터진 코로나19 탓에 1%대 저금리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최근 2%대로 이자까지 오르면서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달 90만 원 정도를 갚고 있는 상황. 집합 금지는 풀렸지만 치솟는 물가와 인력난에 여전히 빚 갚기가 힘듭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 대출금리 버금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복합적으로 너무 많은 그 시련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5번째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은 141조 원. 금융위는 이번 달 이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회복에 전념할 시간을 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올 2분기 1,000조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가 금융권 부실이라는 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대출 갚기가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새 출발 기금의 온라인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경기도 일대에 빈 상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저곳 이 창문이 열린 곳만 골라 들어갔는데요. 의외로 창문 열고 퇴근한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식당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휴대전화 불빛으로 카운터를 살피던 남성은 키보드 아래에서 열쇠를 찾아냅니다. 금고를 열어 현금을 챙기고는 유유히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20분 뒤 인근의 또 다른 식당.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온 남성. 이번에도 계산대를 뒤져 금고 열쇠를 찾아냅니다. 경기도의 식당 두 곳에 잇따라 도둑이 든 건 지난 8일 새벽 5시 반쯤. 저희가 창문으로 기어들어올 거라고 상상도 못해서 설마 도둑 들겠어.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거죠. 범행 뒤 모텔을 전전하던 남성은 자신이 묵던 모텔 카운터까지 털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텔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남성이 카운터를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이 밖에도 보호자인 척 병원에 들어가 환자 소지품을 들고 나오는 등 2주 동안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남성은 절도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궁핍한 삶이 이어져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멀쩡한 남의 차에 불을 질러놓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 차주인들 얼마나 황당하고 복장 터질 노릇일까요? 이 40대 연쇄 방화범 소식을 공국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주차된 차량 주위를 서성이는 남성. 승용차 뒤편에 뭔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뜹니다. 얼마 안 돼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밖으로 나온 주민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먼저 구급대가 차량 먼저 가거든요. 조금 더 빨리 가니까 그러면 이제 구급대원들이 화재라 하면 이제 그 소화기를 가지고. 사흘 뒤인 어젯밤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불을 끄고 있었고 2번 정도 강음 났을 때 사람들 다 튀어나왔던 거였거든요. 엄청 놀랐어요. 불을 낸 건 40살 김모 씨. 최근 나흘간 주차된 차량 석 대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옷가지를 자동차 뒤쪽에 올려놓은 뒤 불을 붙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방화 현장엔 이렇게 불에 탄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주택 밀집 지역이라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화 현장 인근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바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좀 습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열받으면 막 차에 불 지르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여성들만 사는 고시원에 알몸 상태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바로 옆 남자 고시원에서 옥상으로 건너왔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대학가 골목. 경찰차 세대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여성들이 사는 고시원에 알몸의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3일 밤 10시쯤. 건물 5층 여성 혼자 사는 고시원 방에 알몸 상태의 남성이 나타난 겁니다. 놀란 여성이 옆방으로 달아나자 남성이 따라와 방문을 열려고 했고 여성 2명이 문을 막은 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112에 걸려온 신고 전화에서 여성이 제발 그냥 가달라고 소리치는 걸 듣고 위치를 추적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1시간 넘게 주변을 수색한 끝에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화장실에 숨어있던 20대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바로 옆 건물 고시원에 살면서 옥상을 통해 옆 건물로 넘어간 뒤 5층에 있던 여성의 방 창문으로 들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두 건물은 성인 남성이 뛰어넘으면 건널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타고 도망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차에 왔다가 찼더라고요 계속. 근데 결국엔 여기서 끌려서 나오더라고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창문 너머로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시민들 여전히 복구 작업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내려와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데요. 10단계를 거쳐야 할 정도로 이 보상금 받는 과정도 복잡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속 시원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시민들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벽지를 뜯어낸 자리에 거뭇한 곰팡이가 폈습니다. 침수됐던 집안 곳곳은 진흙이 굳어 있습니다. 살림살이도 진흙 투성이가 됐습니다. 원래는 참먹겠지. 담너머로 물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다 흙이에요. 흰남노가 강타한 포항은 아직도 수해의 상처가 가득합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지 2주 넘게 지났지만 마을 곳곳에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주택 앞마당에는 아직까지 못 치운 선풍기 등 가재 도구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집도 고치고 못 쓰게 된 살림도 새로 들여야 하다 보니 주민들은 지원금을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면 좋지. 노인네들 이래서 하는데 뭐 돈이 있어요. 돈 없지. 집이 잠겨 2주 넘게 대피소에서 지내는 장필순 할머니. 재난지원금이 언제 나올지 물어보려 주민센터에 전화해보지만 통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아직 뭐 모른다대. 언제 받거든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막막하지 뭐. 급한 마음에 접수처로 직접 찾아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누가 뭐 특별히 안내해 준 사람도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언제 줄란지 뭐.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읍면동 공무원의 1차 현장 조사와 조사 결과 입력, 시청 관련 부서별 2차 조사와 검토를 거쳐 국비 신청까지만 5단계가 걸립니다. 행정안전부 추가 조사 뒤 지자체로 내려온 돈이 담당자를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려면 최소 10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5년 전 지진을 겪은 포항 주민들은 피해 접수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2달이 걸렸던 당시와 다를 게 뭐냐고 지적합니다. 돈이 언제 나온다 그런 부분들도 없고 엄청 답답했죠. 행정은 행정대로 우왕좌왕되고 전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포항시는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국비 보전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포항 지역에서 접수된 사유시설 피해만 4만 건이 넘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사실상 총동원돼 현장 조사와 전산 입력 중이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뭐 한두 건이면 저희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일일이 사람을 붙여서 이제 현지 조사도 나가다가 보고 하니까 좀 지급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적으로 조금 이제 매뉴얼이 괴리감이 조금 있지 않나. 읍면동 단위와 시청 단위 조사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힘든 피해 조사 인력 등을 지원하는 광역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룡이 멸종한 원인 중 하나로 소행성 충돌 가설이 있죠. 인류는 이제 이런 재앙을 직접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소행성의 궤도를 우주선으로 바꾸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딥 임팩트. 지구로 2개의 해성이 다가오자 이를 대처하는 인류의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Comets are still headed for Earth. 영화에선 결국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희망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2, 1. Oh my gosh. Oh wow.
현지 시각 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이른바 다트 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For the first time, humanity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to autonomously target and alter the orbit of a celestial object. 지난해 11월 쏘아 올린 다트 로켓을 이용해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계에서 벌인 실험으로 소행성 디디모스를 맴도는 지름 160m의 다이모르포스 소행성에 시속 22,000km의 속력으로 음료수 자판기 크기의 발사체를 부딪혀 그 궤도를 바꾸는 시도를 한 겁니다. 지구의 충돌 시 전 지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140m 이상의 소행성 충돌을 대비해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돈 약 4,650억 원이 들어간 이번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But now number two is really measure and characterize how much ejector we actually put out. 소행성과 부딪힌 다트 발사체가 얼마나 그 궤도를 바꿔놓았는지 최소 2달 정도 관측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사는 앞으로 100년 동안 지구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소행성이 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러시아의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17명이 무참히 살해됐는데요. 범인은 나치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빈 교실에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이들은 범인의 눈을 피해 필사적으로 교문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소방관들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평온했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주도 이젭스크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도 24명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숨을 구한 학생들도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Просто спрятались под парту, да, тихо сидели. Там у всех ноги тряслись, я прям. 총기를 난사한 범인은 이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34살 남성으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 2자루와 다량의 탄환 등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특히 붉은색 나치 문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네오파시스트 사상이나 나치 조직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Есть, собственно, такие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придерживался нацистской идеологии, потому что был в майке с нацистской символикой, в балаклаве. 학교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드무르티아 공화국은 29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몸을 위해서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과 지방 함량은 더 높았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자주 찾는 다양한 종류의 요구르트. 소비자들에게 언제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요거트 종류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야근할 때 먹기도 하고.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당이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당이 좀 적은 요구르트나 아니면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선호도가 높은 24개 요구르트 제품을 조사한 결과 같은 양을 기준으로 그릭 요거트의 당 함량이 다른 유형의 요구르트보다 최대 3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일반 떠먹는 요구르트보다 수분이 적은 이 그릭 요거트 한 통에는 당류 72g, 즉 소주컵 2잔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는 셈인데요. 초콜릿 4개 반을 먹는 것과 맞먹습니다. 성인의 하루 당류 섭취 권장량인 50g을 훌쩍 넘는 겁니다. 지방 함량 또한 그릭 요거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떠먹는 요구르트의 2배, 마시는 요구르트보다는 20배 더 들었습니다. 이 중 가장 지방이 많았던 그릭 요거트 제품 100ml에 든 지방은 무려 7.8g. 한 통을 먹으면 성인 하루 권장량인 54g의 65%에 달합니다.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요구르트. 하지만 영양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먹으면 당이나 지방을 과잉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성을 지를 수 있죠. 경기가 한창인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윤철 기자, 정 기자도 마스크를 벗었는데 어떻게 응원 소리가 더 커졌습니까? 네, 저는 지금 KT와 두산이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는 수원 KT 위즈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야구 팬들은 오늘 경기부터 마스크를 벗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응원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뜨거운 함성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늘 경기, 5회 현재 두산이 KT에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팬들이 마스크 없이 야구를 볼 수 있게 된 건 현장 관람이 재개된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응원하는 선수와 팀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며 해방감을 느끼는 야구 팬들.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야구장에서 즐기는 치킨과 맥주는 별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응원을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응원하는 느낌이 별로 안 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음식도 먹으면서 즐길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한 만큼 마스크 벗기를 주저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은 경기장이니까 관리 차원에서 계속 쓰고 볼 예정이거든요. 당분간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는 야구장도 있습니다. 키움의 홈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은 실내 경기장이어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한편 시즌 막바지로 접어든 프로야구는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역전 우승을 노리는 LG는 SSG를 3.5게임 차로 추격 중이고 키움과 KT는 3위를 놓고 2게임 차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가을볕이 참 따갑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데요. 당분간 낮 기온이 27도에 머물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맑은 날들이 계속되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질 텐데요. 캠핑이나 산행하실 때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동풍의 영향으로 영남 동해안에는 한때 빗방울이 지나겠고요.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일교차도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과 전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되며 개천절인 월요일까지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순방 다녀오면 만난다고 했는데 비속어 논란으로 싸우는 중이라 또 물 건너가는 분위기죠. 국정감사 증인으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여당은 김혜경 씨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채택 안 될 걸 알면서도 일단 지르고 보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심산이죠.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 모두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생각뿐인 것 같은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또 물 건너간 협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